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잘 사는 집과 가난한 집의 가계 소득 격차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덕분인지 양극화가 줄었다는 측면에서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합니다.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고 상위 20%의 고소득층 소득도 줄었습니다. 위아래의 소득이 둘 다 줄었는데 격차도 줄었다. 뭘 의미할까요? 문제는 좀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 줄었습니다. 번 돈에서 세금, 이자, 보험 내고 쓸 돈이 줄었다는 겁니다. 왜 장사가 안 되는지, 기업도 자영업도 왜 경기 나쁘다고 아우성인지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재정 확대, 맞다, 틀리다, 논란이 가시지 않는 근원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직설도 이 대목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지내셨던 김정호 교수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이신 김동원 교수님, 그리고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운영위원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 동향, 소득 분야 통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득 격차가 줄었다를 강조하고 있고 시장은 저소득층 소득이 계속 줄고 있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통계를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모두 줄어든 탓입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25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었습니다.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도 992만 5천 원으로 2.2% 감소했습니다. 최상위 20% 가구와 최하위 20%의 처분 가능 소득 격차인 5분위 배율은 5.8배로 1년 전보다 0.15배 줄며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처음 개선됐습니다. 소득 분배 개선에도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1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14.5% 줄어 40만 4천 원에 그쳤습니다. 하위 20% 계층의 취업자가 가구당 한 명이 채 안 되고 고령 가구가 많은 것도 소득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 5분위 배율은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그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제 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상위 20% 가계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상여금이 줄고 사업 소득도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른바 가계 동향입니다. 가계 동향. 가구들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통계로 확인하고 지금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차분하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좀 잘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용건 위원장님, 네. 그 여기서 말하는 가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우리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20%, 뭐 하위 20%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가구면은 저 4인 가구입니까? 2인 가구 이상입니까?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그럼 해서 1인 가구는 통계에서 빠지는 통계에서 거죠? 빠져나갑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1인 가구예요. 혼자 벌어서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통계에서는 오늘은 빠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5명 정도
가구 숫자가. 아. 그리고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는 2.39명이고 예. 소득 상위 이제 20%에 있는 5분위에는 3.42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예. 평균 뭐 전체 연령은 53.4세. 그리고 실제로 이제 1분위의 연령대는 대단히 높습니다. 소득 하위 20%는 63.3세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상위 20%인 5분위의 연령은 50.2세 정도로 해서 표본이 조사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한번 따져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으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소득 5분위 평균 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이 제일 못 사는 계층이고요. 맨 오른쪽이 잘 사는 계층입니다. 보통 저희가 개념적으로 좀 산다 그러면은 월 1,000 이렇게 벌면은 상위 이 20% 이른바 5분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100만 원 남짓 번다 그러면은 맨 왼쪽 못 사는 집 하위 20%입니다. 자, 그럼 김동원 교수님 저 표만 놓고 보면 가운데 있는 2, 2, 3, 3 가운데 있는 중산층들은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좀 소득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분위 맨 왼쪽에 있는 저소득층이 마이너스 2.5% 파란색이니까 줄었다는 얘기죠. 줄었다는 얘기고. 예. 맨 오른쪽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줄었다는 얘기. 예, 예. 자, 물론 이제 작년 1분기하고 지금하고 예, 이제 예. 대비하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 5분위 잘 사는 계층 월 1,000씩 벌던 사람도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네요. 예, 떨어졌는데 그 어제 보면은 그 관계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예. 그 분배 지표가 개선돼서 굉장히 그 긍정적이다. 뭐 그렇게 공감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네.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갈 때 다 소득이 늘 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러나 예. 지금처럼 경기가 이렇게 그 소위 그 하강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벌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일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이 소득이 줄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 예. 거기에 정부는 더 초점을 둬야 하는데 저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이루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비판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김동원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 김정호 교수님, 예. 이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과 이 격차가 몇 배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무슨 지표가 있죠? 소득 5분위 계수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좀 이제 말이 좀 어려우니까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그 용어 자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계층 간에 이게 몇 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대충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한 6배? 지금 저기는 그 제일 그 5분위의 평균 소득이 예. 990만 원이었고 네. 1분위 가장 못 사는 5분의 1의 평균 소득이 126만 원이니까 네. 그 두 개를 나누어 보면 그러면 딱 7.5?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딱 5.8이 딱 나오네요. 5.8 저렇게. 이에요? 예, 예. 5.8.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배 정도까지 이게 배율이 늘어났다가 네. 저게 5.8로 줄었으니까 정부의 주장은 이 소득 격차가 네. 줄고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5분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뭐 다음 분기에 뭐 800만 원으로 줄어버렸다. 그러면 저거는 확 더 떨어져요. 더 평등해지는 거죠. 더 근데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소득이 올라가야죠. 김동원 예. 교수님 말씀대로. 예. 그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살아져 가지고 그래서 평등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평등은 한데 참 그런 평등은 슬프잖아요. 지금 하향 평준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정확히 그거죠.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김정우 교수님. 네. 어찌 됐든 잘 사는 사람들 억대 연봉 받고 월 1,000만 원 이상 받던 사람들은 끄떡 없다고 그랬었는데 네. 왜 소득이 잘 사는 쪽이 줄었죠? 이게 제가 분석이 생각할 가능합니까? 때는 예를 들어 셀러리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임금 노동자들이니까. 예, 임금 노동자들 셀러리맨들이면 임원급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예. 성과급이 다 줄어든 겁니다. 아,
성과급이 성과급이 줄어들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식당 크게 하시는 분들 예, 그런 기업형으로. 분들이잖아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득 다 줄어든 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네.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상위 20% 소득 계층으로 봐서 그분들을 5분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쪽은 소득이 줄질 않았고 오히려 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줄어든 이유는 기업들 실적이 줄고 자영업 실적이 줄면서 그렇죠. 상여금이 줄었다. 예. 그러니까 본봉은 그대로 가는 거죠. 기본급은 그대로 가는데 네. 이 이윤에 따라서 성과급이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성과급 그 이윤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번 1사분기에 보니까 거의 지난해에 비해서 30%로 줄어버렸더라고요. 어닝 쇼크. 예, 실적 3분의 1이 악화.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 당연히 성과급도 줄었겠죠. 그렇겠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5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작년 그 1분기 비해 가지고 3.1%가 줄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3.1%. 그 네. 상여금이 준 겁니다. 상여금이 기본 줄었다. 월급이 준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월 1,000만 원 평균 받던 가구에서 뭐 그게 저 1,000만 원이 깨졌다 그래서 뭐 당장 문제될 거 뭐 아니니까. 여전히 많긴 하지만 저는 어저께 이제 발표회 통계청에서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성과급이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알아서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다른 분석 요인이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성과급은 전분기의 실적이나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3월의 실적을 가지고 그대로 성과급 1, 2, 3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리고 제가 뭐 국내 대기업들 몇 군데 어저께 전화 좀 해봤는데 저희들의 당장의 성과급이 그렇게 든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정용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제가 봤을 때는 요인이라면? 근로소득에서 5분위 쪽은 어떻든 이제 올 1일부터 예. 본격적으로 이제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공기업 금융기관으로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소득 상위 20%이 부분에 있는 그 잔업수당, 특권수당 같은 이런 부분들도 좀 52시간의 영향도 상당 부분 좀 미친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실제로 제가 봐서는 성과급을 뭐 1월 달에 이익 많이 난다고 또는 1월 달에 적자가 났다고 해가 2월 달에 성과급에 큰 변동성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 체계는. 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 월 1,000만 원 이상 받는 임원급들이 주 52시간 시급제도 아닐 텐데 그게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정 위원장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통계를 보면은 그 근로소득으로 2분위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1분위는 그 14.5%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아까 표심표는 균등화라 그래서 예. 각 가정에 일하는 사람의 수를 그걸 맞아요. 전부 똑같이 맞춘 겁니다. 예, 이제 예. 맞춘 거고 맞추지 않고 실제 그냥 그대로 있는 거를 5등분 했을 때 제일 소득이 낮은 계층은 근로소득이 14.5가 줄었고요. 예, 맨 왼쪽입니다. 14.5%가 줄었고.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수가 14.5%라고 맨 아래쪽에 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예, 그다음에 2분위는 1.9%가 줄었고 예. 3분위는 4.1% 그러니까 네, 늘었고 늘었고 예. 3분위는 4.1%가 늘었고 예. 4분위는 6.6%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시간제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줬다 그러면은 그것이라 그러면 3분위, 4분위도 줄여야 합니다. 아하. 근데 3분위, 4분위는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발표는 뭐 정확하게는 볼 수는 없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뭐 상여금, 성과급 이런 게 이제 아마 좀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줄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뭐 근데 예. 이제 52시간 적용이 일단은 그 공기업하고 금융기업 그다음에 300일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했고 유예기간 끝나고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00인 이하 사업,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그 뒤쪽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은 내년에 아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내년 예, 1월 1일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는 이 원인도 좀 있는 것 같고 성과급만으로 설명 저는 되기는 설명이 어렵다고 잘안 봅니다. 임금 된다. 체계가 예. 성과급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 4분기에 100%, 2, 4분기에 100%, 3, 4분기에 100% 이래 정해져 있죠. 그리고 예, 기업이 예. 실적이 결산 내에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베네핏을 갖다가 나누는 이런 구조로 돼가지고 성과급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게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상위 20%의 소득도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제가 토론의 효율성과 이 오늘 주제에 그 충실한다는 차원에서 상위 20% 소득 줄어든 거는
거기도 좀 뭐 아프시긴 하겠지만 좀 논외로 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뭐 어찌 됐든 억대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거는 그런다고 해서 당장 뭐 저 죽는 건 아니니까 오늘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맨 아래쪽 저소득층 이게 줄어드는 거. 요게 이제 지금 저희의 관심사니까 좀 요 주제로 좀 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권 위원장님.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두 가지를 저는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왜 그 일분위 계층이 그 소득이 줄었냐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줄게 된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줄었냐?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그 소득이 줄게 된 이유가 근로소득이 줄었습니다. 월급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준 것보다는 말하자면은 취업의 기회가 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통계가 지금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데, 하나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를 조정하지 않은 표가 있고, 가구원 수를 조정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 중에 보시면 그 균등화 뭐 처분 가능 소득하는 거는 가구원 수를 전부 다 조정한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1분위 계층은 가구원 수가 2.38명인데 일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0.67명이에요. 그런데 5분위 제일 잘 사는 계층은 가구원 수가 3.46명인데 취업 가구는 1.97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은 식구들마다 다 나가서 돈을 벌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못 사는 집은 한 명만 벌어서 세 명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 소득의 차이하고 1인당 소득의 차이하고가 이게 이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등화 소득은 모든 가구가 다 그 가구원 수가 돈 버는 가구원 수가 똑같다. 이렇게 데이터를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했는데 이제 왜 이게 나오느냐면은 그 정부가 지금 보시면은 그 균등화 소득 이걸로 보시면 작년 1사분기가 비교하면은 근로소득은 그 12%가 줄었어요. 그래서 대략 금액으로는 월 48,000원이 소득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반면에 그 정부가 이런 그 공적 이전 소득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보조해 준 것이 58,000원이 늘어서 이거는 31% 늘었습니다. 연금으로 돌려주고 각종 복지 혜택으로 그렇습니다. 돌려주는 돈을 합치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48,000원이 줄었는데 시장에서 자기가 버는 소득은 48,000원이 줄고 정부가 보태주는 거는 58,000원이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3%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근로소득이 왜 줄었냐? 이걸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줄었습니까? 근로소득이 준 이유는 바로 취업의 기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해고가 됐다. 그래서 아예 임금 해고가 자체가 사라졌다.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알바를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2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개밖에 못 하면 그만큼 소득이 줄죠. 요런 저 숨은 뜻이 이 통계에 지금 들어 있다라고 지금 교수님이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통계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통계 용어로 들어가서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는 필연적으로 일반인의 언어로 자꾸 좀 이렇게 쉽게 좀 물어보게 되는데 좀 너무 쉬운 용어로 물어봐서 무식하다고 좀 비난하실까봐 겁을 좀 먹으면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어찌 됐든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최소한 딴 계층은 논외로 치더라도 1분위 제일 저소득층은 그나마 좀 이게 늘어야지 상식일 것 같은데 왜 이 상식이 먹히지 않습니까?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사람들은 다 일을 할 테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간다 월급을. 그러니까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어요 원래는. 그 취지고 그게 상식이죠 지금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 게 아니고 자영업자 식당 사장님들이 예전에는 알바 한 명을 쓰다가 이제는 그 알바를 내보내고 자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보고, 부인 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 부담이 돼가지고 사람을 안 쓰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가장 이 최적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취업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혼자 일하고 예. 부인하고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하지 누가 알바를 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그거는 그 고용 통계가 그걸 보여줍니다. 고용에서.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나서 예. 그 일용 근로자의 그 취업 감소가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 가장 이제 말하자면 그 소득이 낮고 이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게 일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 일용 근로자가 지금 말한 그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게 대부분 일용 근로자들이거든요. 또 파트타이머들. 이게 이제 대폭 이제 줄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임시 근로자가 줍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예. 일용 근로자가 먼저 잘려 나가고 예. 그다음에 알바들이 단기 알바 쪼개기로 또 잘려 나가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다시 그냥 가족들이 다 몸으로 때우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저소득층이 임금은 올랐지만 그 임금을 받을 기회 자체가 점점 줄면서 그러니까, 이게 소득 감소가 갔다. 그 자영업이나 또는 기업들이 그 최저임금의 상승의 부담을 자기가 그대로 안는 것이 아니고 예. 그거를 그 자기의 그런 그 종업원 수의 그 수를 줄여서 그걸로 흡수하는 거죠. 자, 결국은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설이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착한 정책이 나쁜 결과로 나온 게 하위 20% 소득 하락으로 나타났다. 자, 정영건 위원장님한테도 이거 좀 여쭤봐야 좀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예.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다 준 전문가들이 되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이미 시장에서 2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이 예산을 갖다가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전 소득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예. 그럼 그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부족했던 겁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서 장기적으로 쓰고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격차 해소에 좀 초점을 맞춰왔는데 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14.5% 정도 떨어질 정도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대단히 뼈아픈 부분이고요. 예. 교수님들 말씀하신 그건 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변명의 그 여지가 없는 거죠. 교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뭐 알바들 2개 하든가 하나로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 1명 정도는 알바 시간을 그만두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반영돼 가지고 소득 하위 20%가 이제 뭐 소득이 근로소득이 떨어진 이 부분이고요. 그나마 이제 정부가 이전 소득, 기초연금, 아동수당, 뭐 실업급여 등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득 소득을 갖다가 5.6%나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한 부분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고 이제 고민이 지행이 생기는 부분인데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1분위 전체 가구주 가구들의 연령대가 63.3세입니다. 그래서 뭐 좀 고령층이 주로 하위 20%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지금 월 17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지금 현재 하위 20%는 125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역의 좀 바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알바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근로시간이 줄거나 또는 알바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소득 감소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탁해서 사실은 2분위 정도 그래서 소득 하위 한 40% 정도에 있는 2분위부터 영향을 미치는데 2분위, 3분위, 4분위는 비교적 그래도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면은 소득 하위 20%에 대한 근로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2, 3, 4분위가 비교적 소득이 다 늘은 측면과 관련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작년에 5.95%에서 5.8%로 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현재 확 국민들 느낌에 올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역부족이었다. 김 교수님. 또 하나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양상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1분위의 소득이 줄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보태줬는데도 소득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됐냐? 예. 예, 이게 우리가 보시면은 그러면 이 1분이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그 최저 생계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냐? 이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바텀라인이 40%입니다. 네. 중위소득의 40%. 중위소득의 40%. 그거를 얼마나 충당하느냐를 보면요. 그러니까 17년 4분기 통계는 이게 88%를 충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1분기에는 지금 70%를 충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쉽게 말해서 중산층의 70%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 소득 받는 사람을 쭉 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40%. 40%. 예, 이게 정부가 얘기하는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 생계비인데. 예, 40% 선인데 그 아까 말씀 1분위의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는 네. 그 최저 생계비를 얼마나 충당하느냐 하면은 예. 17년 4분기에는 88%, 작년 1분기에는 74%를 충당했는데요. 지금 금년 1분기에는 지금 70%를 있네요. 충당합니다.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있네요. 말하면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의 30%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1분위의 삶은 고통스러워졌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부는 이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참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예.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분들의 삶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예.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 마치 막 의도적으로 어렵게 한 그건 것처럼 아니죠.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표현으로 잠깐 좀 그렇습니다. 완화를 좀 하면서도 제가 뭐 정부를 대변하거나 정부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워낙 날카롭게 이제 비판을 하시니까 김정호 교수님, 이른바 이전 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뭐 보험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연금이라든지 뭐 복지 하다못해 무슨 뭐 바우처라도 줘서 이 최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노력들을 좀 했는데 그걸 숫자를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5.6%나 증가를 했더군요. 예, 125만 원 중에 63만 원인가 뭐 그래요. 그렇죠. 63만 원인가를 돌려줬지 않습니까? 예. 참 그래서 이 저는 부족한 그게 건가요? 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정부가 할 재정 일은 다 상황에서 했다. 저는 예.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 저는 그게 걱정이고 또 정말 우리나라로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사람의 삶의 기본 원칙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본인들이 일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예. 일분이 가장 그러니까 최저소득층도 예. 본인들이 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갔던 거예요. 고통스러웠지만 예. 하여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내가 인식들이 책임지는 그 있었죠. 원칙으로 살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면서 예. 나는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 삶이 그 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칙이 아니 저는 그 대목은 깨져나가는- 예. 제가 좀 반론 질문을 좀 드리면서 좀 세 분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에 자식들 기르고 부모 봉양하고 먹고 살려고 했던 분들 중에 예. 대한민국에서 양극화의 틀에 갇혀서 낙오된 계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이분들한테 당신들 삶은 당신들 책임이니까 죽든 살든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기본 아래 이거를 가는 거하고 어찌됐든 최저 생계는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같은 값이면 예. 똑같은 돈을 버는데 자기가 일해서 버는 게 훨씬 낫죠. 물론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아하. 지금 김 교수님 이야기는 예. 소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루저에 대해 패자들에 대해서 시장의 패자들에 대해서 네. 소위 그 사회 안전망을 해야죠 정부가. 네, 그리고 네. 특히 이 정부는 그걸 정말 열심히 그 사회 법정 안전망을 철학이었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의 지적은 그것은 사회 안전망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우리 경제를 우리 삶을 끌어가는 중심이 자력으로 내 삶을 끌어가는 것에서 이게 사회 안전망이 이걸 완전 의존해 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시장에 나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지금 걱정하시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예, 사회 이게 안전망은 혼재돼 버렸다는 안전망대로 말씀이시군요. 놔두지만 예, 네. 예.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사회 안전망은 2차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 안전망에 의지해서 안전망이 아니고 그게 생계 수단이 돼 버리면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로서는 좀 불행해지는 것이죠. 아하. 대한민국으로. 자, 기초연금 확대하고 이게 저 사회 안전망만 가지고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정영검 위원장님.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소득 분배 지표는 계속 악화됩니다. 그래서 뭐 가진 자들은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은 계속 더 못 가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죠. 그래서 IMF 이후에 우리의 소득 분배 지표들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걸 좀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이제 이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정시키고 하겠다는데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비판을 상당히 받는 부분인데 그러나 수치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찌됐든 미소하지만 줄어든 거는 긍정적인 사인 아닌가요? 예, 일정 부분 그렇게 했는데 이제 1분위 계층 소득 하위 20%는 전체 가구원 수도 2.39명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63.3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의 근로소득이 들었지만 정부가 어차피 케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사회안전망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 4분기는 지금 조금 나빠지는데 2, 4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들 늘렸죠. 하위 예. 20%에게 30만 원으로 이제 5만 원 늘렸습니다. 늘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2, 4분기 되면 이전 소득이 좀 늘어가지고 좀 하위 20%들의 소득은 조금 더 늘은 이런 구조인데 일정 부분 일할 수 있는 근로소득을 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맥도날드에 가서 일하는 걸 가지고 청년들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그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 소득 등등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 소득 하위 20% 관련해서는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 한 가지 관련 질문만 좀 시청자들의 저 사전 질문이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정부가 어찌 됐든 이 단기 알바 공공 일자리 확 늘리지 않습니까? 예. 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거기서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거 다 반영되고도 지금 일분위들의 소득이 감소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그다음 공공행정 쪽에서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렸지만 민간 부분의 일자리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근로소득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얼마나 정부가 노력했냐 하면은요. 예. 아까 그 1분이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가구원 수의 차이를 조정해 가지고 보면은 1, 4분기에 근로소득은 12% 줄었는 반면에 공적 이전 소득은 31%가 늘었습니다. 지금 아까 김 교수님이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걸 걱정하셨는데 예.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군요. 근로소득은 4만 8천이 줄었는데 네. 자기가 시장에 나가서 버는 돈은 4만 8천이 줄었는데 예. 정부가 보태주는 돈은 이걸 5만 8천 원 이걸 자기가 감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게에 넣어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분 소득이 조금 늘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 생계비에서는 훨씬 더 그렇군요. 미달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그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셔야 될 거는 그러면 왜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아까 맥도날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그 최저임금을 인상한 부담을 자기는 좀 그래도 사는 사람인데 네. 왜 그걸 자기가 안지? 그거를 전가를 했느냐? 왜 그거를 종업원 숫자를 줄이고 가난한 자르는 사람들 걸로 잘라서 했느냐? 전가를 했냐? 예. 이게 을과 이제 을의 싸움이 돼 버렸죠. 그래서 예. 이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을과 을간의 싸움이 됐냐?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바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예. 이 정부가 들어왔던 17년 5월이 경기가 피크였습니다. 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와서 보니 예,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 최저임금을 실시하면서 경기가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기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영업자로 봐서는 사업하는 분들로 봐서는 매출이 주는 거거든요. 그 매출이 줄고 비용은 올라가면 견딜 수가 없죠. 네. 자, 요 연구를 김정호 교수님
과거 커리어만 놓고 보면 이런 거 연구하시던 분이었는데 경기 정점이라는 게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촛불 혁명 일어났을 때가 예. 경기 정점이었다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예.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명분 좋고 취지 좋고 의도 좋았던 이 성장이 공교롭게도 경기 하락기하고 맞물리면서 역설로 돌아왔다,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 이론에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아니면은 이 경기 그- 순환이라든가 이런 걸 잘 믿지는 않아요. 아, 예, 그래요? 예, 순환을 믿지는 않고, 근데 지금 현재의 경기 불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건 이 정부입니까? 정부죠. 국민입니까? 뭐 우리 촛불 정부이기 때문에 예. 촛불과 정부가 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우리 합작품이죠. 예. 합작품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정부가 이런 걸 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국민이 이게 원했기 때문에 정부가 했던 거고요. 반대하는데 한 건 아닙니다. 예. 국민이 원했던 거를 최저임금 10,000원은 다들 박수 쳤잖아요. 예.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슨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착각이 지금과 같은 정말 그 역설로 다가왔다. 저는 이게 그 최저점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 네. 아무튼 이 하강 국면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이런 거 다들 그 당시 국민들이 박수 쳤던 공약들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예. 이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모든 후보들이 다 내놓았던 그 공약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거 자체를 지금 비난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윤건 위원장님, 요걸로 좀 한번 좀 가보죠. 뭐 말이 어려워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지만 이제는 뭐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인데 통계를 어제 발표된 걸 봤더니 100원을 벌면 22원이 돈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게 다 나가더군요. 예, 예.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 예, 이렇게 예. 지금 돼 있는데 예. 이것도 추세가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야 정상인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근데 이제 뭐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비소비 지출이 107만 8천 원이었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이자 비용이 17.5%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제 금리 인상,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자 비용이 당연히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전 지출에서 14.9%, 그다음에 이제 연금, 보험료, 기여금이 올라갔죠. 공무원연금, 기여금도 올라갔고, 자, 그러면 국민연금 A값도 올라갔고, 예, 이게 그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올라갔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다 올랐네. 예, 사실은 경상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소비 지출들이 뭐 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이 예. 그 작년 그 1분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소득 2분위는 8%가 늘었고요. 예. 3분위는 9%가 늘었고 예. 특히 4분위는 17%가 늘었습니다. 아하. 비소비 지출이. 그러니까 중상층들이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더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처분 소득 중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만큼 줄죠. 소득이 좀 늘었으니까. 아, 거기 2, 3, 4분이는 는 소득 자체가 2, 4, 늘었으니까 4분이 예, 소득이 이해했습니다. 늘었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예. 통계만 놓고 보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만 원을 벌면 22만 원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겁니다. 통장에 머물질 못하고 이자 나가고 세금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건보료 나가고 이걸로 그냥 22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대목에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소득층들한테는 정부가 이전 소득이라고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전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가장 고통스러운 계층은 저소득층인가요? 이 가처분 소득 주는 게? 김정우 교수님 이 통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누가 제일 고통스럽다라고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건 아니고 고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금액 자체가 문제죠. 최종적으로 아하. 최종적으로 어쨌든 일분 저는 쓸 돈이 없으면 126만 원인 거예요. 그냥 평균. 아, 예. 예. 고통의 크기는 그거고요. 예. 이제 그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왔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데 비소비 예, 지출을 늘었다. 따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가게들이 정부에서 받는 거하고 정부에 내는 거는 또 서로 계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전 소득으로 받으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비소비 지출로 내는 거죠. 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분위는 비소비 지출이 한 1% 줄었습니다.
아하, 1분위는 줄긴 줄고 줄었군요. 예. 예. 아까 말씀 4분위는 17%가 늘었어요. 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산층은 어쨌든 소득이 늘었는데 네. 그러니까 1분위와 5분위는 소득이 줄고 예. 2, 3, 4 중간층은 소득이 늘었는데 네. 이 비소비 지출이 왕창 느니까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죠. 소득이 늘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더 받을 거냐. 네. 아까 말씀 내 주도로 세금을 적게 내고 내 복지를 내가 할 거냐. 이게 이제 큰 이제 그 중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아까 김 교수님 지적한 게 그거거든. 그전에는 내가 세금을 또 적게 내고 내 복지를 내가 해결하던 거를 이제부터 더 내고 정부가 더 사회 안전망을 해주는 그걸로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용건 위원장님이 이런 거 연구하시는 연금 전문가십니다. 결국은요, 정용건 위원장님. 예.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세금이든 연금이든 보험이든 많이 내고 나중에 노후가 돼서 많이 돌려받을 거냐, 그렇습니다. 이거를 선택할 거냐, 예. 아니면 조금 내고 각자들 알아서 살게 할 거냐, 예.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변화되고 있습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이제는 소득이 늘어난 계층도 많이 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소득 1분위 하위 20%들은 이전 소득으로 가져온 게 이제 63만 천 원입니다. 63만 천 원이고 비소비 지출로 나온 게 28만 6천 원이니까 뭐 어떻든 받은 게 뭐 배 이상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분위 정도 되면은 66만 4천 원에 56만 8천 원이니까는 조금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네. 3분위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더 많이 내는 이런 구조이고 또 한편으로 이전 소득이 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게 연금 같은 경우 예. 자기가 냈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 돈을 갖다 되돌려 받는 이전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또는 뭐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이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중간 정리. 어찌 됐든 번 돈, 내는 돈, 받은 돈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 저소득층 순으로 우선 순위로 좀 정부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이 큰 틀에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통계로 예, 이제 예. 나왔다고 보면 되는 정부는 거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거는 이제 인정합니다. 노력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자 여기서 한 발만 좀 더 나가서 좀 해보죠. 그것까지는 명분도 좋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가처분 소득이 중산층들이 줄어들고 사는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라는 이 통계 때문에 써야 될 돈이 돌질 않으니까 경기가 죽는다. 요 대목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될까요? 김 교수님, 그 진짜로 저는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그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예전 같으면은 예. 자기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병원 가서 병원비를 낼 텐데 그거를 건강보험에서 더 내주고 예. 그러면 이게 돈이 덜 도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또꼭 예.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가처분 소득 때문에 뭐 돈이 덜 돌아다닌다 이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공공 부분에서도 돈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세금은 많이 풀었으니까 정부가 예. 예산은 뭐 수십조를 풀었으니까 그러면 근데 경기가 우리가 나쁘다라는 근원이 고통스러운 뭡니까? 것은 예. 식당, 동네 자영업자들이 주로 느끼는 그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 수출하는 게 수출이 줄어들어서 지금 느끼는 그런 고통이고 그렇다고 예. 생각해요. 아하, 네. 예.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면 그런 그 경기 변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 부담을 자기가 부담을 안 안고 종업원들한테 잘랐다기보다가 전가한 게 아니고. 예, 큰 문제가 바로 이 경기 위축 그리고 가게로 말하면 이 매출이 줄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그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요. 그 최저임금 인상되고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분들이 일용 근로자예요. 그 다음에 임시 근로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목해야 될 일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이 이제 문을 닫는 분도 있고 네, 네. 창업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래서 예. 이걸 더하고 빼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작년 12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아하. 작년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2만 6천 명이 줄기 시작을 해서 전년 동월 비롯해서 지난 4월 달에 계속 지금 7만 명이 줄고 있습니다. 맞아요. 4.3%가 줄었어요. 예, 한 가게에 예를 들면 2명이 있다고 치면은 일자리가 14만 개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자영업자가 7만 명이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문을 닫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예, 이제는 예. 네트로
자영업자가 줄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경기 위치다 예. 이거죠. 그리고 예. 앞으로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북풍이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네. 이거는 더 이제 심해져 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이 시장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저는 비관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예. 사실은 이건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요. 물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이제 소비 성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소비 영향이라고 패턴도 봐요. 소비 달라졌다. 패턴이 예. 해외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국내에서 돈 아껴가지고 그 돈 가가지고 베트남 가서 쓰고 뭐 필리핀 가서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해외 여행객 수는 또 예. 매번 지금 경신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소득 주도 성장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도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외 소비가 지금 심각한 그렇습니다. 포션이 예. 커졌습니까? 그건 뭐 우리 연휴 때마다 뭐 그냥 눈으로도 봐도 알 수 맞아요. 있잖아요. 공항- 연휴면 길거리에서 차가 별로 없어요. 예, 예. 국내 경기는 이렇게 안 좋다 그러는데 공항에 가 보면은 야 이거 경기 불황 맞아? 이 돈은 다 저는 어디서 나서 가지? 놀랐던 것이 5월 5일 어린이날 예. 시내를 다녀보니까 길거리 차가 별로 없어요. 거긴 텅하고 공항은 그러니까 북적북적대고. 그 어린이날은 정말 아이들로 넘쳐났었거든요. 예. 전혀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 소비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예. 해외 나가서 쓰는 걸로 상당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내수가 침체되는 게 반드시 100%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 패턴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내수 것도 침체는 결정적으로 옛날에 보면 도처럼 올림픽 대로가 한 8시쯤 많이 막혔습니다. 지금 네. 보면 8시 되면요. 오히려 올림픽 잘 대로 뚫려요. 잘 뚫립니다. 이제- 그래서 예. 5시부터 퇴근을 시작하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빨리 집에 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왕성하게 움직이고 밖에 많이 나와 있어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건데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것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음식값도 올리고 뭐 다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내의 소비의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그 흑산도를 못 가봐가지고 흑산도를 가보려고 보니까 KTX를 타고 가면 35만 원이 들더라고 1박 2일에. 예. 그런데 저 여기 보시면 그 여행 이거 보시면은 거기 10만 원만 더 붙으면 일본 가서 3박 4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제가 그렇죠. 그 흑산도를 가려고 하다가 아니 10만 원만 더 10만 원만 더 내서 그냥 일본 가지 3박 뭐. 4일 예. 그러니까 이 국내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완전 이제는 소비 시장 자체도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네요. 소비 보십시오. 직구. 예. 지금 직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착한 정책이 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 시장이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예. 절대로 네, 시장은 그냥 있지 않거든요.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고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완전히 개방된 경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영업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이 개방된 경제하에서 자기한테 이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것이 모여서 결국은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부에서 이제 고용 문제까지도 이제 결국 가게 돼 있는데 저 통계와 달리 저 정인권 위원장님 현장 취재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 고용도 통계를 보면 이게 개선된다라고 정부가 말하는 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취준생은 또 증가한 것 같고요. 예. 3040 세대 이른바 이 애 아빠들 저 일자리는 오히려 더 실업자가 더 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월에 4월에 취업자 수가 17만 명 증가했는데 정부 한 25만 명 만드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숫자는 분명히 늘었는데 계속해서 한 20만 명 수준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책 의지로 밀고 가는데요. 예. 핵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30대, 40대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거기서 그다음에 확실히 줄고 청년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예. 거죠. 아, 이게 예, 키인데요. 예. 이 키는 어디서 불 것이냐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예요. 예. 사회복지 서비스나 공공행정에서 정부가 많은 일자리는 그건 아주 20대 알바생이나 또는 60세 60세 이상의 어른들 노인들한테만 자리를 하는 만듭니다. 거고. 근데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 가려 하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해야지 그게 취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뽑아요. 안 뽑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0, 40대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국내에서 중단하고 기업이 왕성하게 국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요것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 주체들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예. 또 한쪽인 정부는 행정력과 사법력과 규제를 할 권한을 규제를 갖고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업가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국내에 투자할 것인지 해외에 투자할 것인지와 관련한 권한도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LG전자가 평택에 있는 공장을 갖다가 예. 베트남의 하이퐁으로 가고 이것과 관련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청년들 왜 자꾸 공시생으로 가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냐. 왜냐하면 거기도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취업자를 많이 뽑거든요. 예, 예, 갈 데도 또 없고. 이러다 민간이 보니까 뽑으면 예. 공시생으로 갈 이유가 그렇게 없죠. 가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공공 부분도 작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서 내년부터는 신규 채용할 여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네. 구조입니다. 결국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30, 4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그게 핵심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역할을 하고 기업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의지는 기업들한테 우호적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은 정부와 기업이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장벽이 기업하고 있다고 대화하는 보시는군요. 것과 관련한 부담을 상당히 가진 것이고요. 말로는 하겠다고는 하는데. 예, 뭐 기업에 들어오러 갔다 이렇게 해야지만 긴밀한 소통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미래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안 되고 30, 있다. 40대 우리 경제의 흐린 30, 40대짜리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의 소통은 안 되고 현실적으로 있다. 쉽지 않은 예, 것 예.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 착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느냐면은 예. 그렇게 시장의 반응 때문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이건 얽혀져 있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예. 예, 생태계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 무슨 최순실 무슨 그 재단에 돈을 줬기 때문에 예. 적폐다. 그럼 막 두들겨요. 예. 그러면서 고용 일자리를 늘려라. 또 예. 저 투자는 늘려라 이런 예.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한 기업한테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정부는 각각으로 해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죠. 그런데 아니, 과연 그것을 예. 둘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생태계 말하니까 안에는. 잘못한 적폐니까 반성하는 차원에서 고용해 이랬던 시그널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네네. 지금 보시면은 그 연령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지금 이 정부가 들어오고 4월 기준으로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그 30대는 고용률이 0.8%포인트 올랐어요. 0.8%. 네. 아유, 그것도 늘었다고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이거는 이제 신규 취업 시장을 정부가 계속 네. 이제 밀기 때문에 그런데 예. 40대는 정부가 밀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정 위원장이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40대는 1%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떨려나고 예,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제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60대 이상은 0.5%가 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뭐 공공. 예,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연령대 시장에서는 맞아요. 이게 예. 고용이 늘었는데 예.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중간은 시장의 영역에서는 죽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요. 아까 그 통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사실상 취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쉬었음. 그렇게 취직이 안 돼서 계속 학원 다니는 사람. 쉬었다. 예. 그거 이제 취업 준비자. 그다음에 구직 단련자. 이 숫자가 지난 2년 사이에 4월 기준으로 지난 2년 사이에 5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아하. 예. 그러네요. 자, 이제 저는 더 이상 직업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포기하겠습니다고 하는 20대가 저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구직 겁니다. 단련자는 7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저는 자, 근데 이게 예. 상황이 더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나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계속 이게 그 고용이 줄었거든요. 그 네. 일사분기에 보면 합쳐서 그게 13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우리가 소위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거, 취업생들이 민간 부분 중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들. 네.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상호 출자 금지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59개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요. 가고 싶어요. 거기를 보면 1사분기에 저 고용이 12,000명인가 아무튼 12%가 늘었어요. 거기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줄었냐면 그 59대 재벌들을 뺀 나머지에서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재벌을 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재벌의 지난 1, 4분기를 보면 투자와 영업이익이 30%가 줄어들었습니다.
30%로 줄어들었습니다. 30%로. 예. 그 얘기는 예. 억지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예. 정부가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압력을 가한 거죠. 예. 안 뽑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뽑아놨는데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앞으로는 못 뽑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네. 신을 그만큼 뽑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직원 내보내야죠. 비용 줄이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재벌 이외에 다른 데서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재벌들까지도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 관련된 문자가 50대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취업하고 싶어도 갈 데 없습니다. 뭐 이런 문자들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50대 부분과 관련해서 이 역할은 정부가 사회 안전망, 실업급여를 갖다 좀 긴 시간 주면서 재취업할 수 있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장 시장들이 680만 명이 가장 힘든 게 경쟁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 기간을 늘려서 이 시장에서 좀 정부가 공적 역할을 안전망에서 오래 좀 두면서 준비돼 가지고 자영업 시장이든 또는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미미하고 좀 일신적으로 뭐 추가 고용 장려금 이런 거 들어갔다 지급하고 금액도 많이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 받으려고 저 일자리 늘린 사람은 없거든요. 일자리가 필요한데 늘리니까 그 돈을 받는 건데 아니,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좀 장기적이고 생태계를 안전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한 겁니까? 제 전문가들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봤더니 10대, 20대, 30대, 60대까지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모든 4,500만 국민들을 다 그렇게 케어하고 다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 그러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라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 착한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착한 네. 정책이라는 데는 우리가 이의가 없어요. 예, 취지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 착한 정책이 시장에 들어가서는 시장의 그런 경제 생태계를 그냥 난도질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취업금, 취업 준비자, 구역 예, 달련자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예. 자, 좋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마냥 이 얘기만 할 수는 없는데 구체적인 거 좀 한번 마지막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이게 지금 2.4%로 또 모든 이제 기관들이 이제 정부도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야만이 그나마도 좀 된다 하는데 야당에서 이거는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대목만 좀 일부 좀 여쭤보고 가죠. 예. 야당 주장이 더 합리적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추경이라도 빨리 돈을 풀어야지 된다라는 정부 여당이 더 합리적입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게 두 개의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소득 주도 성장은 저는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예. 근데 추경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거는 애초부터 왜 예산을 제대로 짜지? 예. 맨날 몇 달 지나면 늘 추경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습관이에요, 이게. 예. 그러나 또 추경을 통과하지 않은 국회도 없었죠, 그동안엔. 그렇죠. 늘 예. 그래 왔거든요.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예.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크지도 않아요. 그게. 6조 7천억 그렇게 원이라는 뭐 게 많은 크게 것도 문제가 되는 아니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추경은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달에 목숨 걸지 말고 해줄 거면 빨리 해줘라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예. 우리 1년 그 GDP가 약 한 1,70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추경 6조 보태는 게 정말 은발의 오줌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그걸 부분을 위해서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예. 그것으로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반복된 악순환을 가지고는 생태계를 더 망칠 뿐이지 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미중 이 무역 마찰이 가져오는 것이 보면은 중국의 GDP 금년 성장률을 작게는 0.5, 예. 크게는 1%포인트 떨어뜨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 떨어진다는 전망이 실제로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도로 만약에 중국이 1%포인트 떨어진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최소한도 0.4%포인트 우리 성장률이 날아갑니다. 예. 가만히 앉아서. 예. 그러면 이 지금 뭐 6조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필요한 게. 네, 그러면 네. 과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올 가을에 어떻게 될 거냐? 예.
이 중국발 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예. 예, 지금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추경도 해야 되고 예. 이대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대로 가서도 안 예, 되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이거는 뭐 그럼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냐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우리의 과제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자, 정영건 위원장님, 예. 이 추경부터 시작해서 이 확장 결국은 이제 재정 확대로 이제 논의가 갈 텐데, 예, 예. 이건 방향 어떻게 잡고 가야 돼요? 뭐 말씀하신 대로 6조, 7조 규모 정도의 추경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계속 정책 당국자나 또는 청와대 대통령께서 경제는 뭐 성공하고 있다 또는 또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예, 이렇게 예. 하면서 또 그러면서 어려우니까 추경하자 이러니까 좀 말씀하신 부분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자꾸 안 맞는 이런 부분 메시지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일관성이 좀 부족. 말씀이시죠? 그래서 좀 경제가 하반기에 엄중해지고 있으니까 뭐 현실적으로 다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제조업 현장의 중소기업들 정말 나쁜 분들의 자영업자분들이나 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나쁜 분이 아니고 이제는 감당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오니 창원 같은데. 자영업자들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경제가 엄중하니까 추가적인 추경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좀 연초에 잘못 짠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잘못 짰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중론도 모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아, 이런 모든 논의들을 좀 이렇게 총리를 모아가는 과정이 정치인데 정치가 지금 올수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은 조금 더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문자 들어오는 거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소개드리진 못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엄청 힘들어들 하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점 정부가 좀 정치권이 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호 교수님, 김동원 교수님, 정영건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퇴임 이후 화가로 변신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추도식 참석을 자청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직접 그린 초상화를 들고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가 화폭에 표현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억은 이랬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지금은 노 전 대통령의 손녀와 환하게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각별한 인연을 맺었지만 사실 두 사람의 교집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명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진보 정치인, 또 다른 한 명은 미국 정치 명문가 출신의 보수 공화당 정치인. 특히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를 두고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넘어서야 했고 두 사안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층 이반을 겪기도 했습니다. That may we have some differences, but no disagreement ever outweighed our shared belief in the importance of U.S.-South Korean relationship. 갈등과 긴장 속에 8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두 사람은 부시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친구가 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부시 전 대통령은 마음속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른 정상들과 달리 노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본인 생각을 말했다며 그래서 더 편하게 이야기했다고 두 사람이 통했던 이유를 회상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청와대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행적을 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부시가 올만했다라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 굉장히- 의외로 노무현 전 네. 대통령하고 부시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친분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강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마주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 정가로부터 반미주의자라는 오해 섞인 더 심한 소리 많이 그런 들었죠. 우려를 예, 또 받고 예. 있는 처지였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예, 또 예. 한반도에 대한 좀 그 북한에 대한 악의 축이라 강경한 그랬잖아요. 악의 축이라 그래가지고 입장을- 얼마나 우리 힘들겠어요. 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사실 노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뭐 북한을 나도 못 믿는다. 김정일을 못 믿지만 꼭 믿어야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신뢰가 없더라도 거래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진솔하게 설득했다든지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과정에서 솔직했다라는 얘기는 참 자주 하는 거 보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한테도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던 거는 같기는 해요. 네, 솔직히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예.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나름의 자신의 강점으로 또 승부수로 했던 것이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외교 행보였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면모를 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봤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또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본인들이 보냈던 세월을 복기를 해보다 보면 아 그때 그랬었구나. 또 그때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이해가 의미가 돼요. 있었구나라는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이해들이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10주기 방문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부시 대통령은 당연히 눈에 띄지만 그 옆에 있는 까마옷 입고 있는 그 소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손녀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한 10대 중반 15살 나이 그랬겠죠? 인데요. 예, 예. 바로 이제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다른 어른들이 절을 하고 있을 때 좀 철없는 한 소녀가 이렇게 맞아요, 예. V자를 그리면서 맞아요. 기자들에게 예. 기억이 나요. 포즈를 취하고 있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저렇게 컸어요. 네, 10년이라는 세월이고 아, 저 아기가 저렇게 그렇습니다. 큰 거예요? 자전거 뒤에 타고 있는 그 소녀. 예, 예. 네, 그 아이가 바로 어제 나타났던 노 전 대통령의 손녀인 노서은 씨고요. 근데 하는 모습이 저는 왠지 할아버지 닮은 것 같아. 좀 저 손녀가 네. 이 부시 대통령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렇게 뭐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거 보면은 예, 저런 모습들 보면 네. 왠지 성품이 할아버지를 닮았을 것 같아. 아, 그런가요? 그리고 얼굴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고모인 밝잖아요. 노정현 표정이. 씨를 닮기도 했어요. 그러네. 네. 예, 예. 아버지보다 고모를 더 닮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 하여튼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네. 일단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은 성대하게 의미 있게 참 그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지금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와중에 네. 또 이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이제 신경전 벌이는 걸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 강효상 의원 얘기 있잖아요. 정상회담 관련된 그 네. 내용. 강효상 의원이 저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봤더니 주미 대사관에 있던 외교관한테 들은 네. 얘기더군요. 공사관의 참사관급 직원에게 그 정보를 입수한 것이고 고교 후배라며요. 그렇습니다. 그 직원과 강 의원 간에는 고교 후배라고 하는 그런 학연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정확하게 강효상 의원과 그 외교관이 주고받은 정상회담의 내용의 실체적 팩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를 한 다음에 일본 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좀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좀 바빠가지고 한국을 떠나야 된다, 만나는 즉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그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은- 일정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오는 일정이.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내용은 5월 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 6월 말에 G20이 끝나고 오는 것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강효상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5월 말이라는 시점을 좀 제시를 했고 얼핏 보면은 트럼프의 방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근데 여기에 또 같이 들어가 있는 의미는 좀 읍소하듯이 구걸하듯이 어떤 방안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같이 있는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좀 여쭤볼게요. 강효상 의원이 그 대화 내용을 뭐 외교관한테 뭐 전해 들었다. 이거는 뭐 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 오려고 뭐 시간이 없어서 안 간다 하는데 네. 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식으로 얘기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바빠서 오더라도 그냥 바로 얼마 안 돼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일정인 건데 청와대에서는 좀 이렇게 읍소하듯이 와달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걸 외교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또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대목부터 한번 좀 따져봅시다. 트럼프가 바빠서 나 가긴 가더라도 내가 잠깐 들렸다가 가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북핵 문제하고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가 일본만 왔다 가는 것보다는 한국을 들렸다 가도록 우리가 좀 아쉬우니까 네. 우리가 좀 와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 구령 외교입니까? 그건 뭐 요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뭐 굉장히 구걸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예, 미국 측에서도 그걸 가지고 아니 지금 만날 그럴 계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늦춰진 시점이긴 하지만 6월 말에 G20 끝나고 나서 또 만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외교적으로 충분히 정상 간에 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일정 때문에 우리 바빠가지고 못 가거나 혹은 가더라도 여유가 없다라는 그 말이 두려워서 요청을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미국에서 예, 그러네. 자신들의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먼저 혹시 올 수 있나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양쪽 지지층들 얘기는 빼고 네. 양쪽 얘기는 뭐 저 지지층들은 이제 서로 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도에 있는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청와대가 트럼프를 어떤 형태로든지 땡겨서 들렸다 가게 하려고 요청한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이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까지 지금 구걸 외교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접점이 안 찾아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판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거고. 자, 두 번째 쟁점. 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됐다. 네. 요거 범죄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의 알 권리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공무원, 예. 이 내용을 처음에 파악한 외교관. 공무원, 예. 네, 외교관의 입장을 보자면은 일단은 이거는 3급 국가 기밀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정상들 사실입니다. 간의 통화 내용은 3급이에요. 네, 3급 국가 기밀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당연히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더더욱이나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좀 그 이해가 안 의무를 되는 게 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주미 대사만 보라는 그런 기밀인데 네. 그거를 외교관들이 다 둘러서 봤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미 이제 좀 그 의무를 해태한 그런 대목이 나오는 그럼 것이죠. 외교부가 이 기밀을 관리를 소홀한 책임도 문제가 되겠군요.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고등학교 선배고 선후배 관계라도 야당 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정상 간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를 민간인에게 야당 의원한테 전달해 준 것 자체는 그거는 뭐 의원이 아니라도 누구한테라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거죠. 아하,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예. 자신이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 세 번째 쟁점이에요. 네, 이것이 예. 이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아니냐 예.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알 권리라는 거는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공익에 현저한 어떤 타격을 주는 예.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모른다고 해서 국민들이 민생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면 물론이고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거죠. 감찰해가지고 그 외교관 적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처벌받겠죠? 네, 이 감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감청이다, 도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대한 어떤 그 국가 기밀 누설한 그런 범죄인데다가 그리고 네. 어차피 막 전방위적으로 공무원들을 사찰하지 않아도 되는 뻔히 네. 이제 용의자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법 도감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아니 것 저건 같고요. 뻔해요. 강효상 의원 고등학교 딱 나왔으니까 그 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들 외교관 중에 누가 있지? 딱딱딱 추리면 몇 명 나올 네. 거고 핸드폰 내놔. 딱 그러면 핸드폰 딱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을 수 없을 거고 핸드폰 내놓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통화 기록만 그렇습니다. 나오면. 저 전방위적인 공무원 사찰이라는 말은 성립이 예, 안 되는 예. 것입니다. 자, 한국당의 주장은 이거는 공익제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다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또 아닙니다만은 예. 네, 일단은 두둔하는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는 입장에서는 공익 제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공익 제보라고 했을 때는 뭐가 공익이냐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뭘 폭로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했던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네. 그리고 어떤 공익 제보로 또 이제 바로 어떤 대중 앞에서 폭로를 해야 되는 그럴 개연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공식적인 좀 맞아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 공익 제보라는 말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외교통상 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네. 의원은 이 문제는 이제 분리해야 된다. 강효상 의원을 감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 일침을 또 놓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저 어떻게 될지 뭐 옳다 그르다는 이제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특별히 뭐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 그 해당 외교관은 끝났네. 큰일 근데 났네. 이제 네. 강효상 의원도 이게 면책특권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국회에서 그냥 뭐 예. 상임이라든지 본회의에서 발언한 거라면 면책특권이 성립이 되는데 이제 대중 앞에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아니 가지고 뭐 법적으로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나올 수는 얘기는 없을 것 나오겠지만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곧바로 뭐 소환을 한다거나 네, 이러기는 그러지 대단히 않겠죠. 어렵겠죠. 다만 네. 그 고교 후배 외교관은 아이고 참 참 걱정되네. 걱정스럽네. 예, 얼마나 대중- 후회를 할까 지금. 대중들이 보기에는 한 명이 공무원이고 한 명이 국회의원인데 공무원만 다치는 공무원 거죠. 쪽만 다치고 있으면은 예. 국회의원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예, 있다. 국회의원하고 것이 예상이 공무원하고 됩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국회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엮여서 사고 나면요 공무원만 죽는 거예요. 공무원만 나 국회의원 죽는 거는 못 봤으니까. 그게 근데 그 이번 공무원은 죽더라고. 또다시 공직 사회에 어떤 메시지,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맞아요. 예, 네. 예, 이거는 저기 해야 돼.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 녹취록 한 번만 듣고 가볼까요? 야, 기가 막힌데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없으니까 네. 여기 등장하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죠. 썼어요. 받았어요. 적어서. 첫 번째 경제부, 두 번째 국민 행복,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딱딱하고 맞춰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아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을 할 것 같아요. 祝各位前途光明，谢谢。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그 한 해를 넘기면서 노고가 많았다. 그렇게 뭐 슬쩍 넘기고요. 이 메일이 잘 안 열려 여기서. 그거 넣고 그럼 그건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 지금 뭐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되는데 그 여기저기서 계속 좀 꼭 좀 가셨으면 하는 요청들을. 이야, 참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제일 궁금한 게 저 녹취록이 녹음이 됐던 시점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후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입니다. 된 후에? 네,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것은 이제 취임사에 대한 취임사였고. 준비였기 때문에 취임 조금 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어허. 이번에 공개된 것은 칭화대 연설 부분 또 나와 있지만 취임 후이고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라라는 대목도 나오고 당시 야당에 대한 그런 좀 흉을 보면서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대목들도 또 녹취록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에도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증거죠.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가 아니고 저 정도 되면은 또 다른 대통령 아닌가요? Another President인가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권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칭화대 가서 마지막에 중국어로 쉐쉐 했던 게 네. 최순실 씨가 시킨 대로 한 거네. 네, 최순실 씨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오 마이 갓 네. 이 한마디만 해야 되나? 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조종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이제 이게 권력을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권력이 없었다면 저 행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왜 약간 궁금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저렇게까지 최순실 씨에게 일을 많이 맡겼는가? 그러게요. 네. 그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맡긴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오해 한 가지가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처음에 지금 자료화면 또 나가고 있지만은 최순실 씨는 모종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착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냥 세속 권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정치적 감각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예, 예. 게 이번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근데 정치 외교적 감각이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시하는 거 놓고 어떻게 보면은 뭐 예. 민주사회 정치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려 있기도 한데 과연 다른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크게 떨어지는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한 가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저 정도의 사람이면은 공식적으로 정당이라든지 어떤 경로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서지 못했는가? 결국은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의 존재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저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좋아요. 다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걸 이렇게 딱 들으면서 딱 한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네. 황당. 네. 참 저 지난 정권 때는 황당했구나 나라가. 예, 황당했었던 나라였구나. 알겠습니다. 황당한 녹음 파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상하위 소득 격차가 5.8배. 이거 줄이자. 양극화 방치하면 미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 확 올렸고 소득 주도 성장 고집했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14.5% 또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생략하겠습니다. 상위 20%도 줄었습니다. 거긴 왜 줄어? 상여금이 줄었답니다. 기업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럼 위아래가 같이 줄었는데 격차는 왜 줄어들었지? 가운데 이른바 중분위 소득은 늘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장사 잘 되는 자영업, 여긴 소득이 늘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노조 보호를 받는 정규직만 좋다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최저임금에 밀려서 월급 따라올랐죠. 주 52시간 근무 시간 줄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대충 절반 정도입니다.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소득 주도 성장 찬성 비율하고 대충 비슷한 수치입니다. 자,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자. 최소한 이 대목에선 실패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는 없을 거고 앞으로는 어쩔 건데 재정 확대, 세금 더 걷어 풀겠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수수는 증세뿐일 겁니다. 그럼 과연 세금을 더 걷으면 저소득층한테 돈이 더 갈 것이냐? 일자리는 더 줄어들 텐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입니다. 경제정책에서 이념을 빼자, 기조를 총체적으로 바꾸자, 이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